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요, 이 시황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 미국과 중국이 현재 통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이 굉장히 암호화폐를 좀 압박하는 그런 규제들을 꺼내들고 있다면, 반면에 중국은 다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거시 경제적인 상황에서 중국이 이렇게 가상자산에 빗장을 푸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의 생각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7권의 책을 쓴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랩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600분 정도가 함께 참여하셔서 열심히 정보와 대화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혼자서 투자하시는 게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투자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내용이 괜찮으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죠. 그런 미국이요, 자랑하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무기라고 하니까 우선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세계 최강이죠. 핵무기는 물론이고 최신의 전투기와 항공모함 그리고 미사일까지 굉장히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군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뭐 전쟁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직접 이런 무기들을 막 꺼내 들어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그러지 않죠. 이번 러시아 전쟁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이 주로 꺼내는 카드는 바로 경제를 압박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사용되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금태환을 취소하고 난 이후에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깨지고 미국은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달러 지위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을 살려준 나라가 어디냐 하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가격을 미국 달러로만 책정하게 하면서 굳건하게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해줬죠. 그래서 페트로 달러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이 굳건한 통화 패권에 도전장을 던졌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을 한번 품어봐야 됩니다. 달러는 이제 곧 무너지는 건가? 네,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국제 결제에서 사용되는 통화의 비율을 봤더니 미국 달러는 거의 40%에 여전히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 작년 자료거든요. 그리고 2위가 유로, 그리고 3위가 영국 파운드입니다. 그리고 중국 위안은 4위이고요.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사용량이 굉장히 국제 결제에서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비슷한 비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몇 위 정도 할까요? 20위 안에도 아직은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바트 같은 통화보다도 아직 국제 결제에 사용되는 비중이 적죠. 자, 그리고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액에서도요,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0% 육박합니다. 반면에 위안화는 2%에 그치죠. 자, 그런데 이 외환 보유액이 60% 중에서 이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네, 바로 중국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요, 요즘에 계속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달러 패권에 중국이 드디어 도전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달러를 내다 팔아서 달러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인가? 자, 근데 여기에는요, 좀 또 복잡한 이유들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강달러가 유도가 되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본인들의 신용 경색을 이제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강달러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내 자본이 유출되기 때문에요. 이런 차이나라는 현상이 발생하면은 중국도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 국채를 팔아서 지금의 상황들을 방어하고 있는 측면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요, 바로 중국이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페트로 위안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산 LNG를요, 최초로 위안화로 거래를 해서 이게 굉장히 외신들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원유는 무조건 달러라는 인식을 갖다가 이제 균열을 낸 첫 번째 사건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위안화를 통한 결제 자체는 너무 극소량이지만 앞으로 이게 꾸준히 늘어나게 되면은 서서히 미국의 달러 패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전 세계에 위안화를 더 적극적으로 뿌리고 있는 사업은요, 바로 이 1대1로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천사의 탈을 쓴 중국이라고 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에게 인프라를 통해서 인프라 사업을 지원을 해서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본인들의 위안화를 갖다 뿌리고 본인들의 자본력을 갖다 깊숙이 집어넣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고금리로 차관을 제공을 하는데 그걸 못 갚으면 그 나라의 어떤 시설들을 빼앗아가고 인프라를 가져가는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요, 위안화를 굉장히 세계에 보급하는 효과와 더불어서 전 세계의 어떤 자본 영향력들 그리고 실질적인 영향력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발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브릭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원래는 브릭스가 전 세계 처음에 결성되었을 당시에는 전 세계 GDP의 한 10몇 프로 정도밖에 차지 못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10 초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역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G7보다도 GDP 규모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30년이 되면은 대략 50% 가까이를 브릭스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전문 기관들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죠. 브릭스의 영향력이 왜 이제 미국에게 위험하냐 하면요. 이 옛날에는 미국이 워낙에 극강이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함께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브릭스의 GDP 규모가 커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브릭스 국가들끼리 서로 연합을 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굳이 미국한테 가서 빌빌거릴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요. 브라질과 중국이요. 이 달러 대신에 자국 통화로 이제 거래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브라질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달러 결제망 대신 중국에서 만든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중남미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브라질을 갖다 품으면서요. 이 달러 패권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어요. 자, 이미 중국은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러시아와는 달러 대신 양국 통화로 거래한 지가 꽤 됐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이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지불하기로 한 데 이어서 무역 대금 결제용으로 위안화 대출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자, 사우디와 이란이 이 브릭스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세계 최대로 큰 경제기구가 될 가능성이 유력해졌죠.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사우디와 이란은 순위파, 시아파 맹주로서 사이가 굉장히 좋지가 못하죠. 근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또 화해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란과 라마단 기간에 서로 외무부 정상들끼리 만나기로 했는데 이어서 이 사우디가 시리아와도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면서 이 중동의 스탠스가요. 이제는 완전히 경제를 위한 분야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굉장히 밀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우디가 드디어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한다. 자,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 이 SCO라는 건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가 돼서 만들어진 협력기구입니다. 현재는요, 이 인도와 파키스탄과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4개 국가들이 가입을 해서 총 8개 국가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란도 정회원 국가로 가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가입을 하게 되겠죠. 여기다가 사우디가 이번에 이제 부분 회원 자격을 획득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사우디와 중국 그리고 이 중동의 결탁은요, 이제 굉장히 가시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SCO라는 게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이 안보 문제를 함께 협의를 합니다. 자, 안보라고 하면 서방에는 뭐가 있죠? 네, 바로 나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요. 예전에는 사우디가 이 미국에게 전적으로 무기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중국과의 군사 협력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 빈살만 동생과 통화를 하면서 이 중국과 사우디 관계는 역대 최고다 동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빈살만도 아 형님 맞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그래서 아람코가 중국 석유화학 회사에 4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인프라 투자를 같이 하는 건데 앞으로 이 협력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결국 결론적으로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이 탈달러의 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달러 패권이 아직까지는 미국이 견고하게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균열이 나면서 차츰차츰 그 점유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을 갑자기 굉장히 강한 규제로 압박을 하니까 홍콩이 빗장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아시아의 크립토 허브가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홍콩은 과거에는 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였거든요. 근데 그 입지가 이제 싱가포르로 많이 넘어갔죠. 근데 이제 지금 이 홍콩이 이 크립토를 통해서 이 지위를 회복하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천명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80개 이상의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제 홍콩에 본부를 설립하려고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이 증감의 행정 총재도요, 암호화폐와 웹3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블룸버그에서는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이 FSC가 규제를 준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게는 이 개인 투자자의 거래를 허용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라고 기사를 내보냈어요. 오는 6월 1일부터 이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를 도입해서 이 라이선스를 갖춘 거래소에는 이거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오늘 기사인데요. 올해 최소 8개 암호화폐 라이선스가 발급될 전망이다라고 해서 이게 기우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이란 거를 갖다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런 기사를 내보내요. 중국이 홍콩 암호화폐 허브 야망을 조용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 네, 지금 이런 상황들이요. 홍콩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 암호화폐 투자까지도 채굴 물론이고 투자까지도 완전히 전면 금지한 상황에서 이렇게 빗장을 열어준다는 건요. 이 중국 베이징 정계에서 분명히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의미 있는 기사가 전해졌죠. 중국의 국유은행들이 크립토 허브를 꿈꾸는 이 홍콩을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과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중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에게 어떤 자본금 그리고 유동성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중국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뒤에 물러서서 홍콩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중앙은행 부총재가요, 암호화폐, 신용화폐 문제 해결 못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또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지금 홍콩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분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홍콩의 이 같은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 업계에서 일반적인 시선은요, 중국 정부가 홍콩을 디지털 자산 관련 시험장으로 활용한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시험을 하고 여기서 통과되는 것들을 중국 본토에 허용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증거 자체가 굉장히 아직까지 뚜렷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중국이 배후에 있고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것까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시기 자체가 미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에 빗장을 풀었다는 거거든요. 자, 미국이 암호화폐 업계에 규제 일변도로 압박을 가할 때 중국 정부가 이 중국이 다시금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할 기회로 포착을 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자본들이 투입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큰 신산업으로서 중국이 선점을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달러 패권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습니다. 자,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최근에 포춘에서 읽은 굉장히 인상적인 기사였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중국 정부가요, 지금 굉장히 뭔가 빗장을 열어준 움직임들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포춘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암호화폐의 장점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금지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요, 달러에 의존하지 않은 거래 네트워크를 여기에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하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오게 될 거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과 이 거래소들의 자본들이 유입이 될 텐데, 여기에서 이 거래들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통해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달러 패권과 굉장히 관계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홍콩이 2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현물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되고 상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굉장히 많은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홍콩 소재 ETF 운용자 수는 올 연말이 되면 5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달러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자본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달러를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지금 중국은 의도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미국의 의회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거든요. 자, 보시면은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 중에서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안티 크립토 군대를 만들겠다. 뭔가 시대 역행하고 뭔가 좀 이상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의 미국 정치인들의 입장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공화당도 완전히 다른 센스를 많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이 암호화폐 산업을 방해하려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 추진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포춘지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캐시우드 대표이사의 발언과도 비슷하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 투자자들이 아마도 어떤 평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미국도 그걸 의식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 자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자꾸 몰아내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본인들이 정말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안으로 담고 싶다고 하는 의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암호화폐 시장도요, 달러 패권의 어떤 경쟁장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 비트코인의 입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2022년에 밝힌 적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 석유에 대해서 이 달러 대신 위안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고, 이렇게 달러 패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건요, 여러 가지 통화가 이 시장에 더욱더 통용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더 많은 경제 문제와 시장 불확실성을 가속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전 세계 무역과 금융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서는요, 제3에 대한 제3의 화폐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바로 중립통화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는 금이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비트코인이 더 많이 도입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금융 시스템 위기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빛을 발했던 거,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던 걸 보면은 이 정말 수많은 나라들과 금융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더 신뢰하게 된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앙은행과의 주권자들이 현재는 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점점 더 높이 평가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금이 성공하면 비트코인도 성공할 것인데 앞으로 금보다 더 많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또 이런 기사가 나와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영란은행의 CBDC 책임자가요, 이 CBDC가 전통금융과 BTC의 연결 자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CBDC와 BTC와 전통금융, 전통통화가 다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마다 중요한 입지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화폐가 혼재된 형태의 생태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의 시대는요, 달러 중심의 달러만이 뭔가 가치를 가지는 그런 패권의 시대에서 굉장히 다극화되는 지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마다 이 암호화폐를 대하는 스탠스와 온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태국의 증권당국은요,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ICO 투자의 상한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거죠. 자, 앞으로도 당분간은요, 계속해서 시장이 굉장히 복잡한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왜냐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가 다 정리되어 가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건 더 이상 좋은 가치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이 크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이 규제가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이 정리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은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죠.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